안녕하십니까. 자식 잘 되길 바라는 부모 마음 다 똑같죠. 요즘 같은 세상에 은행에만 돈 넣어두면 물가 따라가기도 버겁습니다. 그래서 부모 마음은 늘 같습니다. 나처럼 고생하지 말고 너는 좀 편하게 살아라. 그런 마음으로 좋은 정보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거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도 바로 그 선의에서 시작됐습니다. 올해 62, 이정호 선생님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요즘엔 이런 데 투자해야 돈이 불어난다더라. 아들도 처음엔 역시 우리 아버지 라며 웃었죠. 그런데 2달 뒤 시장에 작은 흔들림이 오자 아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 좋은 마음으로 건넨 돈 조언이 왜 이렇게 아픈 상처가 되었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함께 짚어보고 다시는 돈 때문에 가족과 등을 지는 일이 없도록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그 억울한 사연을 말씀드릴 테니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경기도 안양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6층. 창문 옆에 놓인 낡은 브라운관 TV가 여전히 거실 한쪽을 차지하고 있었다. 10수년 전까지만 해도 박준호 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뉴스와 드라마를 보던 자리였다. 그때만 해도 준호 씨는 가족에게 든든한 가장이었다. 30년 넘게 중소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다. 큰 돈은 아니지만 꼬박꼬박 월급을 받아두고 퇴직할 때는 1억 2천만 원의 퇴직금까지 손에 쥐었다. 아내는 여보, 이젠 좀 쉬어도 돼요. 라며 웃었고 아들 민수는 아빠 이제 주식해야지. 요즘 다들 그렇게 돈 불린대요. 라고 말했었다. 처음엔 웃으며 넘겼다. 나는 그런 거 몰라. 괜히 건드렸다가 속만 썩이지. 그는 늘 예금이 최고라고 믿었다. 그렇게 살아서 집도 장만했고 2 자식 대학도 보냈다. 그런데 세상은 너무 빨리 변했다. TV를 켜면 연일 오르는 물가, 떨어지는 원화 가치, 폭등하는 전세금 이야기뿐이었다. 그 낡은 TV는 아직 멀쩡했지만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퇴직 후 1년쯤 지나자 준호 씨는 점점 불안해졌다. 예금 이자는 고작 3% 남짓. 은행 직원은 이자도 세금 떼면 거의 남는 게 없습니다. 라며 대출 상품을 권했고 동네 사람들은 하나같이 요즘은 ETF나 미국 주식해야 돼요. 라며 떠들어댔다. 그때부터였다. 그래. 나도 이제 뭔가 배워야 하나? 라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피어났다. 어느 날 아들 민수가 퇴근 후 맥주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아빠, 요즘엔 은행에 돈 넣어두면 손해야. 나 친구 아버지는 S&P 500에 투자했는데 1년에 15% 올랐대. 준호 씨는 순간 귀가 솔깃했다. 하지만 바로 고개를 저었다. 야, 그런 거 다 위험하다. 주식으로 망한 사람 TV에 얼마나 나오는 줄 알아? 그러자 아들이 비웃듯 말했다. 그런 생각하니까 평생 그대로 사는 거예요. 아빠 세대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는데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준호 씨는 잠이 오지 않았다. TV에서는 미국 금리 인상이 어쩌고 하는 뉴스가 흘러나왔고 그 소리가 낡은 스피커를 울리며 오래된 불안감을 더 키웠다. 며칠 뒤 그는 스스로 공부를 시작했다. 유튜브에서 ETF 기초 강의를 검색하고 노트에 하나하나 적었다. 분산 투자, 지수 추종, S&P 500. 그 단어들이 아직 낯설었지만 왠지 그 속에 가족의 미래가 있을 것 같았다. 그로부터 1달 뒤 아들 민수가 말했다. 아빠, 이번에 삼성증권 계좌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저랑 같이 하면 돼요. 그냥 월급처럼 매달 조금씩 사면 돼요. 그는 결국 마음을 열었다. 그래, 한번 믿어보자. 퇴직금 중 절반 6천만 원을 아들에게 맡겼다. 민수는 ETF를 나눠서 매수했고 처음 며칠 동안은 그래프가 오르내릴 때마다 둘이 함께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웃었다. 봐요, 아빠, 이게 세상이 바뀐 거라니까요. 그때만 해도 그들의 관계는 돈이 아닌 믿음으로 이어져 있었다. 하지만 2025년 봄 예상치 못한 조정이 왔다. 미국 증시가 1달 만에 8%가량 급락했다. 환율은 다시 1,400원을 넘겼고 뉴스에서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쏟아졌다. 휴대폰 속 그래프는 연일 붉게 물들었고 계좌에 찍힌 수익률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5%로 내려갔다. 민수야, 이거 괜찮은 거 맞냐? 괜찮아요, 아빠. 지금은 오히려 기회예요. 떨어질 때 더 사야죠. 아들은 태연했지만 준호 씨는 불안했다. 평생 모은 돈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그는 거실 불을 끄고 오래된 TV를 켰다. 전파 잡음이 섞인 화면 속에 기자가 말했다. 주식 투자 손실로 인한 중장년층의 스트레스와 불면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준호 씨는 마치 자신을 지목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손에 쥔 리모컨이 덜덜 떨렸다. 며칠 지나도 시장은 회복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떨어졌다. 퇴직금의 절반이었던 6천만 원은 어느새 5,200만 원으로 줄었다. 준호 씨는 밥을 먹다 말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이거 진짜 괜찮은 거 맞아? 아빠, 장기 투자라니까요. 지금 팔면 손해예요. 근데 왜 이렇게 계속 빠지냐고. 이거 내가 평생 모은 돈이야. 그날 저녁 처음으로 두 사람의 말다툼이 크게 터졌다. 아내가 중간에서 말렸지만 이미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식탁 위에 놓인 밥이 식어갔고 그 옆에 오래된 TV에서는 뉴스 앵커가 덤덤히 말했다. 국내 주식시장 연일 하락세 지속. 그 밤 준호 씨는 혼자 TV 앞에 앉아 있었다. 화면 속 기자의 얼굴이 흐릿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손끝으로 TV 위먼지를 털며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건데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의 시선은 멈춰진 화면 속 숫자들 위를 천천히 훑었다. 빨간 그래프, 퇴직금, 그리고 아버지라는 이름. 그 모든 게 뒤엉켜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달라졌다. 아들은 퇴근 후 방으로 바로 들어갔고 아내는 말없이 식탁에 밥을 올려놓았다. 준호 씨는 늘 보던 저녁 뉴스도 켜지 않았다. TV는 여전히 거실에 있었지만 더 이상 켜지지 않았다. 그 속엔 그가 믿었던 세상과 잃어버린 평온이 함께 잠들어 있었다. 그날 이후 준호 씨의 집은 유난히 조용했다. 아들은 퇴근하면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고 아내는 예전처럼 여보, 밥 식어요라는 말 대신 그저 한숨만 쉬었다. 식탁에 앉아도 세 사람의 대화는 없었다. 밥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공기를 메웠다. 준호 씨는 어느 날 아들 방 앞에서 잠시 멈췄다. 문틈 사이로 컴퓨터 모니터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 속에서 들려오는 낮은 한숨. 그리고 이어지는 말. 내 인생 망했어. 그 한마디가 가슴을 깊게 찔렀다. 그는 문을 두드리지 못했다. 손끝이 떨렸다. 이게 내가 원한 거였나? 평생 가족을 위해 돈을 모았고 노후에도 그들을 걱정했는데 결국 아들 입에서 망했다는 말이 나왔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오래된 TV를 켰다. 채널은 잡히지 않고 화면은 자글자글한 잡음만 가득했다. 그 잡음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소리처럼 들렸다. 며칠 후 상황은 더 나빠졌다. 미국 시장이 또 한 번 출렁이면서 수익률은 마이너스 20%로 떨어졌다. 아들은 더 이상 계좌를 보여주지 않았다. 준호 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하며 고민했다. 지금이라도 팔까 아니면 기다려야 하나?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결국 그는 결심했다. 아들에게 말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증권사 앱을 열었다. 매도 버튼 위에 손가락이 멈췄다. 그때 문이 열리며 아들이 들어왔다. 아빠, 뭐 하세요? 순간 놀란 준호 씨는 얼떨결에 화면을 닫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봤어. 그러자 아들이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아빠가 그렇게 불안할 줄 몰랐어요. 불안하긴 누가 불안하대. 이건 내 돈이야. 내 인생이잖아. 그러니까요. 내 인생에 아빠가 이렇게 끼어들 줄 몰랐다고요. 그 말에 준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아들은 방을 나서며 짐짓 차가운 말투로 말했다. 그냥 팔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이제부터는 제 일에 신경 끄세요. 그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음속 어딘가를 찢는 듯 들렸다. 그날 이후 아들은 한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여름이 되었다. 준호 씨는 식탁 위에 먼지를 털며 방치된 TV 위에 시선을 두었다. 그 위에는 아들이 사준 디지털 셋톱박스가 있었다. 아직도 비닐이 벗겨지지 않은 채였다. 그때 그냥 말하지 말 걸 그랬나? 그의 입에서는 한숨 같은 독백이 흘러나왔다. 하루는 우연히 TV를 켜니 화면 속 뉴스에서 익숙한 문장이 들려왔다. 가족 간 투자 갈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권한 투자로 인한 심리적 충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준호 씨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그 목소리가 마치 자신을 향한 판결처럼 들렸다. 그는 그날 이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은행에도 가지 않고 주식 앱도 켜지 않았다. 대신 매일 새벽 집 앞 공원을 걸었다.
햇살이 조금 따뜻해질 무렵 그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내가 너무 서둘렀던 걸까 아니면 너무 믿었던 걸까? 답은 없었다. 다만 그 바람 속에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조금은 마음을 녹였다. 그로부터 2달 뒤 한여름 폭우가 내리던 날이었다. 아들이 집에 돌아왔다. 비에 젖은 셔츠를 털며 조심스레 말했다. 아빠, 요즘 잘 지내셨어요? 준호 씨는 놀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뭐 그냥.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들은 식탁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두었다. 이거 지난번 손실난 거 회복됐어요. ETF 다시 올랐어요. 준호 씨는 봉투를 열었다. 5,800만 원. 처음 넣었던 금액보다 여전히 적었지만 이상하게 그 돈이 전부처럼 느껴졌다. 그래, 다행이다. 그는 작게 웃었다.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아빠, 그때 제가 너무 심했어요. 사실 저도 무서웠어요. 근데 아빠가 불안해하니까 저까지 화가 났어요. 준호 씨는 그제야 아들의 어깨를 바라봤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힘들게 웃는 아들의 얼굴이 보였다. 나도 미안하다. 좋은 마음으로 한 건데 괜히 다 망쳐버린 것 같아서. 그때 오래된 TV에서 갑자기 불빛이 들어왔다. 정전 후 자동으로 켜진 것이었다. 화면 속에서는 뉴스가 아닌 오래된 다큐멘터리가 재생되고 있었다. 세상은 변하지만 마음만은 변하지 않는다. 자막 한 줄이 천천히 지나갔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 화면을 바라보았다. 낡은 브라운관 속 빛이 방 안을 따뜻하게 물들였다. 마치 오래된 상처 위로 얇게 내려앉은 새살처럼. 며칠 후 준호 씨는 작은 결심을 했다. 퇴직금의 남은 절반은 다시 은행에 넣었다. 이자는 여전히 적었지만 마음은 한결 편안했다. 그리고 남은 소액으로는 아들과 함께 공부하며 조금씩 투자했다. 이번엔 수입보다 함께라는 단어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는 오래된 TV를 새로 바꾸지 않았다. 화면이 가끔 꺼지고 잡음이 섞여도 그대로 두었다. 그 속엔 자신의 지난날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불안했던 시절, 흔들렸던 믿음, 그리고 다시 찾은 가족의 온기까지. 그 TV는 이제 단순한 전자제품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비추는 거울이었다. 밤이 되면 준호 씨는 거실 불을 끄고 그 앞에 앉곤 했다. 민수야, 이제 알겠다. 투자는 돈을 불리는 게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거더라. 그의 목소리가 조용히 퍼졌다. 오래된 브라운관은 여전히 미세한 빛을 깜박이며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췄다. 그 빛 아래에서 준호 씨는 비로소 깨달았다. 가족에게 돈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먼저 마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걸. 돈보다 어려운 건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는 함부로 이거 해봐라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이렇게만 말했다. 궁금하면 내가 걸어온 길을 한번 같이 걸어볼래? 그 오래된 TV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화면은 조금 희미해졌지만 그 앞에서 웃는 부자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오래된 아파트. 주말 아침, 김선옥 씨는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하늘은 맑았고 공기도 부드러웠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7년째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64세의 그녀는 혼자이돼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김선옥 씨는 서울시청에서 33년간 근무한 공무원이었다. 퇴직 후엔 매달 230만 원의 연금을 받으며 소박하지만 단단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그녀는 늘 말하곤 했다. 내 인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대신 후회도 없어. 그런 그녀에게도 한때 흔들림은 있었다. 2020년대 초 자녀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엄마, 이젠 돈을 굴려야 돼. 요즘 ETF, 미국 주식 이런 건 기본이에요. 하며 적극적으로 권하던 시절이었다. 딸은 IT 스타트업에서 일했고 아들은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독립했다. 둘 다 엄마도 투자 안 하면 손해라며 용돈을 주듯 주식 앱을 깔아주고 사용법을 알려줬다. 하지만 선옥 씨는 그날 밤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1997년 IMF 때 동료 남편이 주식에 손댔다가 모든 걸 잃고 퇴직금을 받아도 집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야기. 그녀는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돈은 감정으로 움직인다. 나는 평생 사람을 보며 배웠다. 남이 한다고 따라가지 말자. 그녀는 대신 자신의 속도를 택했다. 퇴직 후
아침마다 노트를 펴고 지난달 지출을 적었다. 전기요금, 관리비, 교통비, 병원비, 딸에게 주는 생활비까지. 매달 남는 금액은 20만 원 남짓. 그 돈으로 적금 대신 국내 채권형 펀드를 5년째 꾸준히 넣고 있었다. 누가 보면 너무 보수적이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잃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 아들은 엄마, 요즘은 그런 거 다 옛날 방식이에요. 라며 웃었고, 딸은 그래도 조금은 공부해봐요. 다들 그렇게 돈 벌어요. 라며 설득했다. 그럴 때마다 선옥 씨는 부드럽게 말했다. 엄마는 그냥 엄마 방식으로 살래. 대신 내가 힘들 때는 내가 도와줄게. 그녀는 설득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행동으로 보여줬다. 2025년 봄, 물가가 다시 치솟고 뉴스에선 국민연금 고갈 시점 앞당겨질 듯이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사람들은 불안했다. 마트 물가가 오르고 집값도 불안정했다. 주변 친구들은 모두 입을 모았다. 이제 연금으로만은 안 돼. 뭐라도 해야 돼. 하지만 선옥 씨는 다르게 생각했다. 이럴 때일수록 흔들리면 진짜 잃어. 그녀는 매달 정해진 시간에만 지출하고 남은 돈으로는 식물과 책 그리고 사람을 샀다. 즉, 관계를 투자한 것이다. 퇴직 후에도 시청 선배들과 함께 작은 독서 모임을 만들었고 동네 복지관에서 무료 회계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매달 3만 원씩 모여 커피 한 잔을 나누는 모임이었지만 그녀는 거기서 가장 큰 안정감을 느꼈다. 돈은 나누면 줄지만 신뢰는 나누면 커져요. 그녀가 늘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다. 그녀에게도 한 번의 시험은 있었다. 2024년 말 아들이 투자한 코인 값이 반토막이 났다는 소식이었다. 아들은 새벽에 전화해 울먹였다. 엄마, 나 어떡하지? 이거 다 날린 거야.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괜찮아. 너는 돈을 잃은 게 아니라 교훈을 산 거야. 다음엔 천천히 해보자. 그리고는 통장에 있는 돈 일부를 송금했다. 힘들 땐 잠깐 기대도 괜찮다는 마음이었다. 아들은 그날 이후 더 이상 엄마에게 투자 얘기를 하지 않았다. 대신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편해요? 라고 물었다.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내 한계를 아는 거야. 그녀의 하루는 여전히 단순했다. 아침엔 커피, 점심엔 복지관 봉사, 저녁엔 라디오와 함께 손뜨개를 했다. 휴대폰에는 시세 확인 앱이 아닌 건강 걷기 기록 앱이 깔려 있었다. 가끔 친구들이 물었다. 야, 너는 왜 그렇게 여유롭냐? 그녀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내가 움직이는 돈보다 돈이 나를 흔들지 않게 만든 게 비결이지. 그날 밤, 거실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를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시계는 남편이 생전에 사준 것이었다. 지금도 1초의 오차 없이 정확히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삶도 그랬다. 조용하지만 흐트러짐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늘 말한다. 행복은 수익률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률로 측정되는 거예요. 2025년 여름, 전국이 폭염으로 뜨겁던 어느 날, 김선옥 씨는 시청 후배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선배님, 뉴스 봤어요? 미국 주가 또 폭락했대요. 코인도 완전히 박살났대요. 그녀는 잠시 웃으며 말했다. 그래? 나는 잘 몰라. TV를 잘 안 보거든. 그날 오후, 복지관 회계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길모퉁이에 있는 카페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한숨, 짜증, 그리고 걱정 섞인 목소리들이 이어졌다. 이거 이제 다 망한 거 아니야? 퇴직금 날렸어. 그녀는 그들의 얼굴을 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참 사람 마음은 다 비슷하구나. 돈이 흔들릴 때 마음도 함께 흔들리네.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TV를 켰다. 화면에는 개미 투자자들 손실폭 확대라는 자막이 떴다. 그 순간 선옥 씨의 눈길은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로 옮겨갔다. 초침은 여전히 일정한 속도로 흘렀다. 그래, 세상은 흔들려도 나는 내 속도로 가면 돼. 그녀는 TV를 끄고 창문을 열었다. 창문 너머로 이웃집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그 어떤 투자 수익보다 따뜻했다. 며칠 뒤, 딸 혜정이 집에 찾아왔다. 엄마, 나 요즘 너무 힘들어요.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다고 했다. 퇴직 위로금이 나왔지만
마음이 불안해서 잠을 못 잔다고 했다. 나도 이제 투자라도 해야 하나 싶어. 다들 그걸로 버틴대. 그녀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다. 혜정아, 남들이 하는 말보다 너 마음이 편한 걸 먼저 찾아야 돼. 불안한 마음으로 하는 투자는 결국 손해야. 딸은 고개를 숙였다. 근데 엄마는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해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불안할 때마다 사람을 봐. 돈이 아니라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을.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밥을 지었다. 딸은 이런 시간 너무 오랜만이에요. 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는 조용히 국을 푸며 말했다. 돈이 많으면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사람이랑 밥 한 그릇 나누는 게 훨씬 든든하더라. 가을이 되자 세상은 여전히 불안했다. 연금 개혁 논의가 한창이었고 물가가 또 올랐다. 동네 마트엔 가격 인상 안내문이 붙었고 은행 창구 앞엔 대기표를 든 사람들이 줄을 섰다. 하지만 선옥 씨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다. 그녀는 매달 연금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30만 원을 기부 통장에 옮겼다. 그 돈으로 복지관 아이들 급식비를 지원했다. 내가 누군가의 하루를 편하게 만들면 그게 내 이자야. 그녀의 말에는 맑은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집은 여전히 오래된 가구와 시계로 채워져 있었다. 남들이 보기엔 낡고 소박했지만 그녀에게는 시간이 만든 부가 담긴 공간이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오랜만에 집에 찾아왔다. 엄마, 나 이제 투자 접었어요. 그녀는 놀란 눈으로 물었다. 왜? 아직 젊은데 공부 잘하더니 그냥 엄마처럼 살고 싶어졌어요. 돈 쫓는 것보다 사람 지키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래. 내가 그걸 벌써 깨달았다면 참 잘한 거야. 아들은 손에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이거 엄마 드리려고 샀어요. 상자 안에는 작은 탁상 시계가 들어있었다. 엄마 시계는 오래돼서 가끔 멈추잖아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괜찮아. 그 시계는 내 인생이야. 멈춰도 다시 가잖아. 그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는 돈으로 성공한 건 없지만 마음을 잃지 않은 게 내 자랑이야. 겨울이 찾아왔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거실에는 따뜻한 노란빛 조명이 켜졌다. 그녀는 커피를 내리며 생각했다. 젊었을 땐 돈이 나를 지켜줄 거라 믿었는데 이젠 내가 돈을 지켜주는 법을 배웠구나.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는 여전히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 초침 소리와 함께 그녀의 하루도 단정하게 흘러갔다. 그녀는 가끔 자신을 찾아오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투자는 타이밍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남이 불안할 때 웃을 수 있으면 그게 진짜 부자죠. 그리고 마지막 일요일 저녁, 그녀는 손뜨개로 만든 작은 머플러를 정리하며 조용히 일기장을 꺼냈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누군가를 설득하지 않았다. 대신 매일 내 삶을 조금씩 단단히 쌓아 올렸다. 그게 내 인생의 복리였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잠시 벽에 시계를 바라보다가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그래, 오늘도 수익이 났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니까. 그녀의 집엔 화려한 가구도 고급 차도 없었다. 하지만 매일 저녁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노을빛은 세상 그 어떤 주식보다 값지고 안정적인 수익이었다.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조용히 말해준다. 가족을 설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결국 조용히 자신을 믿는 사람이 가장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현실이 이렇게 힘든 가운데 통계와 연구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함께 보실까요? 먼저 대한민국 사회의 고령화 구조부터 살펴야 합니다. 한국의 노인 부양비, 즉 일하는 세대가 부양해야 하는 노인 인구의 비율은 2025년 기준 약 29명으로 과거보다 약 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노인이 많아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 세대가 다른 세대를 떠받쳐야 하는 구조적 압박이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개인의 노후 준비가 아닌 사회 전체의 생존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세대의 투자 패턴을 보면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보유한 주식 규모가 전체 개인 주식 보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예전처럼 이 세대가 예금만 고집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미 상당수의 중장년층이 주식과 ETF, 부동산 리츠 등 다양한 자산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만큼 투자로 인한 손실이나 심리적 충격, 가족 간 갈등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 속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투자를 하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바로 금융 문해력, 즉 금융을 이해하고 위험을 판단하는 능력의 차이입니다. 국내외 연구 결과를 보면 금융 문해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은퇴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저축, 연금 이해도 자산 운용 측면에서 더 적극적이고 안정적이라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반면 금융 분해력이 낮은 사람들은 위험을 과소평가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결국 정보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정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미래를 결정짓는 셈입니다. 특히 한 연구에서는 금융 문해 항목 중 위험 이해 부문에서 평균 정답률이 30%대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돈의 흐름과 위험 구조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투자 결정을 내린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가족이나 지인에게 투자 조언을 할 때 이러한 정보 격차가 감정의 충돌로 이어지기 쉽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해외 연구에서는 금융 분해도를 높인다고 해서 반드시 투자 성과나 자산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흥미로운 결과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아는 것과 실제로 그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즉, 투자에 대한 이해만으로는 안정된 노후를 만들 수 없으며 마음의 안정과 꾸준한 습관, 신중한 태도가 함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국내 현실을 살펴볼까요? 현재 대한민국의 중장년층은 단순히 투자 불안뿐 아니라 구조적인 소득 감소 문제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한 통계에서는 중장년 자영업자 중 약 70% 이상이 월 소득 100만 원 미만이라고 나옵니다. 이 수치는 일을 해도 버티기 어려운 시대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물가가 오르고 실질 소득이 줄고 의료비와 생활비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지키는 법을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평균 유효, 은퇴 연령이 70세 전후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는 곧 퇴직 후 약 20년 이상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길어진 인생, 길어진 은퇴 기간 속에서 투자나 연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이제 노후는 자산의 크기보다 안정의 지속성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통계와 연구 결과들이 보여주는 건 분명합니다. 금융 문해력, 경제 구조, 가족 관계, 심리적 안정성, 이 네 가지가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는 핵심 축이라는 것입니다. 투자를 강요하거나 조언으로 설득하려는 세대와 조용히 실천하며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세대의 차이는 결국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지식의 차이가 아니라 태도의 차이, 불안을 쫓느냐, 혹은 마음의 균형을 지키느냐의 차이.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50대, 60대, 70대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자신의 속도일지도 모릅니다. 빠른 선택보다 올바른 선택, 크게 벌기보다 오래 지키는 힘. 통계가 말하는 건 결국 숫자가 아니라 숫자 뒤에 숨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한 가지 사실이 명확해집니다. 조용히 실천하며 자신을 단단히 세운 사람들이 결국 가장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한다는 것. 그들의 공통점은 화려한 수익이 아니라 꾸준한 습관과 명확한 기준이었습니다. 반대로 불안과 조급함에 휘둘린 사람들은 투자뿐 아니라 관계까지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차이는 한순간의 선택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과는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돈의 흐름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방향입니다. 통계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길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금융분해력 강화와 제도 기반 확충이야말로 가족 간 투자 갈등과 노후 불안을 줄이는 핵심 축이라고 말합니다. 국내에선 이미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 금융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금융협력 모델 집중관리 사업을 통해 지자체와 금융기관이 연계하여 주민 대상 금융교육을 시행하고 맞춤형 상담도 병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서민금융진흥원은 지자체 특화 신용대출 보증 사업뿐 아니라 금융상담과 교육, 복지 안내 기능을 지역 기반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 지자체가 교육상담, 제도, 연결망 구축을 동시에 가져가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또한 국내 금융감독원 산하 이 금융교육센터에서는 온라인 금융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콘텐츠들은 인증 제도를 통해 교육 품질을 관리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교육과 제도가 결합된 접근은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매우 의미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사례들도 참고할 만합니다. 예를 들어 몇몇 국가에서는 자동가입 자동적립 방식의 퇴직저축 계좌 제도를 도입해 놓고 근로자가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기본 연금저축이 쌓이도록 설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칠레에서는 타깃 데이트 펀드 타지 데이트 펀드와 같은 연령별 포트폴리오 조정형 펀드를 연금제도에 연계하는 방식도 실험 중입니다. 이런 방식은 가입자 개별의 투자 판단 부담을 줄여주고 위험을 세대별 연령대별로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공공연금 시스템의 일정 부분을 시장 투자식 구조와 혼합하는 혼합형 연금 시스템도 학계에서 제한되는 모델로 기존 공적연금과 개별 투자형 기금을 일부 결합해 수익을 나누면서 안정성도 확보하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제도 설계 단계에서 기본소득형 안정망을 유지하면서도 투자 유인을 추가하는 방식이 해외에서 점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례 속 인물들 입장에서 어떤 조합이 바람직할까요? 우선 정부와 지자체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기초교육 프로그램을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예컨대 지역 커뮤니티 센터, 복지관, 경로당 등 생활터전과 가까운 장소에서 매월 정기 금융강좌 10일 상담 데스크를 운영하고 교육 이수자에겐 소액 투자, 체험 기회를 지원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러한 교육은 단순히 용어 설명이 아닌 위험의 구조, 감정 대처 전략, 가족 간 의사소통 방식 등 실제 사례 중심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지자체 차원에서 소액 맞춤형 투자 지원 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지자체의 예산 중 일부를 활용해 시니어 투자 체험 펀드나 안정형 커뮤니티 펀드를 구성하여 주민이 소액으로 분산 투자해보고 손실이 제한된 구조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노년층이 실제 투자 경험을 쌓을 기회를 얻으면서도 위험 관리는 제도적으로 보완될 수 있습니다. 또 정부 차원에선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가입자에게 예상연금액, 추가 준비금 필요성 등을 시각화한 연금 계산서와 시나리오 분석서를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개인별 재무 설계 안내를 자동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해외에서 성공 사례로 거론되는 자동가입형 저축연금, 제도 자동 조정 모델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나라에서는 근로자가 자동으로 연금 적립 계좌에 가입되며 별도 탈퇴하지 않는 한기본 납부가 이뤄지게 설계해 두었습니다. 이 제도는 사람들이 가입 여부를 망설이는 시간 비용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자산 형성 습관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칠레 사례처럼 타깃 데이트 펀드를 연금 포트폴리오에 도입해 나이가 들수록 위험 자산 비중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구조를 연금 시스템에 포함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제도를 우리 제도 환경에 맞게 참고해 설계한다면 금융 지식이 부족한 노년층도 무리 없이 안정형 자산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제도 투자 지원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정책 사각지대 점검 체계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지자체나 중앙정부는 매년 금융 갈등 민원 사례나 고령층 투자 실패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해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실효성이 있었는지 피드백하고 개선해 나가는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교육 제도 지원 피드백의 선순환 구조가 갖춰질 때 앞서 소개했던 두 사례 속 인물들이 겪은 비극과 반전은 정책 수준에서 예방 가능해집니다.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건 이것입니다. 노후 준비는 개인의 몫이면서도 사회적 책임이다. 제도가 튼튼해야 개인의 선택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작은 제안을 현실 정책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정책의 변화가 결국 우리 각자의 삶을 지켜줄 기반이 됩니다. 가만히 손을 내밀면 누군가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진다. 돈은 식지만 마음은 남는다. 서로를 믿는 마음 하나로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갈 이유가 있다. 여러분, 오늘의 두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한 사람은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조급함으로 인해 가족과 멀어졌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조용한 믿음으로 자신과 세상을 지켜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시대를 살았고
같은 세월을 건넜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박준호 씨는 퇴직 후 불안함을 채우려 했습니다.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었지만 내가 옳다는 확신이 점점 커져 결국 가족의 대화마저 다치게 만들었죠. 평생 모은 돈보다 그가 잃은 건 마음의 거리였습니다. 오래된 TV 앞에서 혼자 남아 조용히 내가 뭘 잘못한 걸까라고 되묻던 그의 목소리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내면에 남아있는 두려움일지도 모릅니다. 반면 김선옥 씨는 다르게 살았습니다. 누구를 설득하지 않았고 누구의 방식을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삶을 택했죠. 그녀의 방 안에는 시끄러운 그래프 대신 묵묵히 돌아가는 오래된 시계가 있었습니다. 초침은 천천히, 그러나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시계처럼 그녀의 삶도 흔들리되 부서지지 않았죠. 이 두 사람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연금은 줄어들고 뉴스는 매일같이 투자 실패, 은퇴 불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더 조급해지고 돈이 전부인 세상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끝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온도다. 조용히 자신을 믿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 그 단순한 진리가 가장 깊은 평안을 가져옵니다. 가족에게 무언가를 권하기보다 먼저 그들이 지켜볼 수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노후란 화려한 통장이 아니라 마음이 부서지지 않는 삶입니다. 박준호 씨가 잃은 건 돈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였죠. 그리고 김선옥 씨가 얻은 건 수익률이 아닌 마음의 이자였습니다. 조용히 쌓은 신뢰, 나눔, 그리고 평온함. 그것이 결국 인생의 복리이자 진짜 부의 형태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조언이 아닌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조급함 대신 신중함으로, 불안 대신 따뜻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마음 한켠이 불안하신가요?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해도 될까? 내가 너무 뒤처진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땐 이 문장을 기억해 주세요. 가만히 멈춰서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걸어가면 인생은 언제든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잃어보았고 또 그만큼 얻어보았습니다. 남은 인생은 남이 정해주는 수익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행복의 곡선이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나 자신을 믿고 걸어가면 됩니다. 그 길 끝엔 반드시 평온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 가족보다 먼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김선옥 씨처럼 조용히 웃을 수 있는 그날을 위해 한 걸음씩 천천히 나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저녁이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요즘 밤에 주무실 때 숨이 답답하거나 휴 하고 한숨이 절로 나오지는 않으신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텔레비전만 틀면 병원비가 올랐다. 약값이 또 올랐다. 나라에서 걷어가는 건보료는 왜 이리 자꾸 오르는지. 좋은 소식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속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대구 사시는 67살 박순자 어르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 마음이 다 철렁하더라고요. 한 달에 92만 원 연금으로 생활하시는데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에 갔더니 병원비가 180만 원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 남의 일이겠습니까? 당장 내일 우리 집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똑똑하고 지혜로운 분들은 벌써부터 나라에서 병원비를 돌려주는 제도나 내 연금을 더 든든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서 야무지게 챙기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이거 하나라도 귀담아 듣지 않으시면 다음 달 받아보는 고지서가 더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그냥 보고만 계실 건가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속이 타서 말씀드리는지 그 기막힌 사연을 하나씩 풀어드릴 테니 부디 자리를 뜨지 마시고 제 이야기 좀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나? 김태수 씨는 퇴직하던 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30년 넘게 서울 영등포의 한 중소기업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대기업도 아니었고 넉넉한 보너스가 있는 직장도 아니었지만 매달 월급을 받아 아내와 두 아이를 먹이고 입히며 그저 꾸준히 살아온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늘 묵묵한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눈에 띄게 잘난 것도 없지만 또 흠잡을 것도 없는 성실한 직장인. 퇴직식 날 회사에서 받은 꽃다발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 고생 끝났네. 우리도 이제 여유 좀 부리면서 살아봅시다.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아이들도 장성했고 아들은 결혼에 분가했고 딸은 직장을 잡아 홀로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내 삶을 살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기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몇 달 지나지 않아 김태수 씨의 손에는 통장 대신 밀린 공과금 고지서와 병원비 청구서가 더 자주 쥐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들어오는 국민연금은 고작 82만 원 남짓. 여기에 퇴직금으로 받은 1억 2천만 원은 아이들 결혼 비용과 전세자금 지원, 그리고 남아있던 대출 상환으로 이미 절반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돈은 적금 통장 하나에 고스란히 묶여 있었는데 매달 조금씩 빼쓰다 보니 눈에 띄게 줄어드는 숫자가 불안하게만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그는 거실 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벽지 한쪽에 거뭇하게 피어오른 곰팡이, 자국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습기 때문에 생긴 흔한 곰팡이였지만 그때 그는 그 얼룩에서 자신을 보았습니다. 수십 년 직장 생활로 다져진 삶의 무늬가 이제는 벽지처럼 낡아버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 벽지 좀 바꿔야 하지 않겠어요? 곰팡이가 너무 올라왔어.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배 비용조차 아까운 형편이었으니까요. 김태수 씨의 하루는 그때부터 점점 더 쓸쓸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TV 뉴스를 켜는 게 습관이 되었는데 뉴스는 언제나 우울했습니다. 대한민국 올해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 진입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 OECD 국가 중 여전히 1위 기록.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마치 그에게 직접 하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다가 문득 자신이 그 통계 속 1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뒤 그는 동네 버스에 올랐습니다. 예전에는 직장인들로 가득 차던 아침 버스가 이제는 머리가 희끗한 노인들로 대부분 채워져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가 힘겹게 내리며 기사님께 고맙소이다라고 인사하는 장면은 왠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면 시장으로 향하는 노인들, 조용히 병원 앞에 줄 서 있는 노인들, 모두가 자신과 다르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장을 보러 간 시장에서도 비슷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아이고, 무릎이야. 한 아주머니가 쪼그려 앉아 채소를 고르다 힘겹게 일어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순간 김태수 씨는 자신도 모르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무릎이 많이 불편하시죠? 아주머니는 놀란 듯 그를 보다가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이제는 계단만 올라가도 산 오르는 기분이에요. 당신도 조심하세요. 짧은 대화였지만 묘한 동질감이 흘렀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결국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씁쓸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았을 때 곰팡이 핀 벽지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애들한테 도와달라 말이라도 해볼까요? 하지만 김태수 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한 소리 하지 말아요. 애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둘 사이에는 정막이 흘렀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는 알았습니다. 언젠가 아이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스스로 자존심을 붙들고 싶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불안은 커졌습니다. 신문 기사에서 읽은 한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의 절반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받아도 최소 생활비에 크게 못 미친다. 그는 숫자를 곱씹으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국민연금 82만 원, 월 고정지출, 전기 가스 관리비 등 25만 원, 아내와 본인 약값, 병원비 약 30만 원, 식비와 교통비 최소 40만 원. 계산이 끝나자 결과는 단순했습니다. 남는 돈은 0원이었습니다. 그 순간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동안 조금만 아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너무 냉정했습니다. 노후라는 게 이렇게 잔인할 줄은 몰랐습니다. 벽지 위 곰팡이가 점점 번져가는 것처럼 그의 불안도 서서히 집안을 뒤덮는 듯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과 저녁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 혹시 나중에 아빠가 혼자 지내기 힘들어지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아들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잠시 침묵하더니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모시면 좋죠. 그런데 저도 집 대출 아직 많이 남았고 애들도 아직 어려서 솔직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말에 김태수 씨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아빠가 괜한 말을 했네. 괜찮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거실 불을 켜고 신문을 펼쳤습니다. 큼지막한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인 자살률. OECD 1위. 2명 중 1명은 빈곤선 아래. 그는 손가락 끝이 떨리며 신문을 덮었습니다. 혹시 나도 그 숫자 속 1명이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벽지를 바라보니 곰팡이는 어느새 더 번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얼룩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노후, 그의 불안, 그의 현실을 상징하는 또 다른 그림자 같았습니다. 그날 밤, 김태수 씨는 거실 불빛 아래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벽에 번져 있는 곰팡이는 마치 속삭이듯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너는 이제 쓸모가 없다. 앞으로 더 힘들어질 뿐이다. 실제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지만 그는 곰팡이 얼룩에서 그런 목소리를 들은 듯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수십 년 전 퇴근길에 들던 라디오 소리가 아닌 이제는 병원비와 연금 고지서의 숫자들이 귓가를 메웠습니다. 며칠 후 아내와 함께 병원을 찾았을 때였습니다. 정기 검진 결과에서 의사는 혈압이 많이 높으십니다. 약을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달 약값은 12만 원. 순간 그는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연금에서 빠져나가야 할 돈, 식비, 관리비 숨이 막혔습니다. 아내가 곁에서 여보, 건강이 먼저예요라고 말했지만 그의 귀에는 숫자만이 맴돌았습니다. 이제 남은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어느 날은 욕실에서 미끄러질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손잡이를 붙잡아 큰일은 피했지만 그 순간 그의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만약 여기서 다쳤다면 아내 혼자 어떻게 했을까? 머릿속에는 이웃의 이야기가 스쳤습니다. 몇 달 전 같은 아파트 5층에 살던 정 노인이 욕실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고 요양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소식이 떠올랐습니다. 가족은 멀리 살아 도움을 주지 못했고 결국 그는 시설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김태수 씨는 그 이야기를 떠올리며 숨이 막혔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거야. 불안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거실 벽 곰팡이는 하루가 다르게 번져갔습니다. 작은 얼룩이던 것이 이제는 벽 한쪽을 덮으며 넓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의 인생이 점점 잠식당하는 듯했습니다. 벽지를 뜯어내고 싶었지만 그럴 돈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시선을 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아들과 손주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웃었지만 식탁 위에 놓인 곰팡이 핀 반찬통을 보며 아내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냉장고도 오래돼서 음식이 금방 상해요. 고치려면 돈이 또 드는데. 아들은 부모의 눈치를 살피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주택연금 신청도 많이 하신다는데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순간 김태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은 그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흘린 땀과 눈물로 마련한 집을 담보로 한다는 게 왠지 모르게 패배를 인정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습니다. 언젠가는 그마저도 고려해야 할 날이 온다는 것을. 그날 밤, 그는 오랫동안 곰팡이 벽을 바라보다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인생이 저 벽처럼 썩어가는 건 아닐까. 손에 잡히는 희망은 없었고, 시간은 자꾸만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절망에 빠져있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복지관을 지나던 그는 현수막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교실 어르신 환영합니다.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나이에 뭘 배우나 싶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날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집안의 곰팡이처럼 마음도 썩어 들어가는 게 싫었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필요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상담 데스크에 다가가자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엔 두려워하세요. 하지만 배우고 나면 다들 즐거워하십니다. 그 말은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실제로 교실 안에서는 또래 어르신들이 서로 웃으며 사진을 찍고 손주와 영상통화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그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아직 늦지 않았구나. 집으로 돌아온 그는 곰팡이 벽 앞에 다시 섰습니다. 여전히 얼룩은 그대로였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 벽을 바꿀 날이 오겠지. 내 삶도 다시 칠할 수 있겠지. 김태수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했지만 노후의 벽 앞에서 누구나 마주하게 될 현실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조차 채우기 힘들고 병원비와 간병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자녀에게 기대고 싶어도 자녀 세대 역시 생존이 버겁습니다. 곰팡이 핀 벽지를 바라보며 스스로의 삶을 떠올리는 김태수 씨처럼 우리 모두 언젠가는 같은 두려움 앞에 설지 모릅니다. 그러나 작은 변화, 작은 용기 하나가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교실에 들어가는 첫걸음일 수도 있고, 건강을 지키려는 하루 30분의 산책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두려움 속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68세 박정우 씨. 그는 30년 넘게 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했습니다. 퇴직금은 따로 없었지만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 252만 원은 그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지은 작은 단독주택, 마당 한쪽에는 오래된 감나무가 서있고 거실 벽지는 늘 햇볕에 잘 말라 곰팡이 한 점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정우 씨는 젊을 때부터 누구보다도 철저했습니다. 월급날이면 아내와 함께 봉투에 돈을 나누어 담아 생활비, 비상금, 교육비, 그리고 노후 준비비라는 이름으로 구분해두곤 했습니다. 정우 씨, 애들 학원비에 이 돈을 좀 더 쓰면 어떨까요? 아내의 말에 그는 늘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당장은 조금 빠듯하더라도 우리 늙어서 아이들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면 이 돈은 꼭 남겨둬야 해요. 그의 철저한 습관은 결국 오늘의 안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노후가 처음부터 평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퇴직 직후 그는 한동안 큰 공허감을 느꼈습니다. 아침마다 출근하던 습관이 사라지고 책상에 앉아 신문만 펼치고 있으면 마치 세상에서 잊힌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TV에서 충격적인 뉴스를 보았습니다. 한국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 진입,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돌파. 뒤이어 나오는 자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노인 빈곤율 OECD 1위, 노인 자살률도 세계 최고 수준. 순간 그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옆에서 신문을 넘기던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곧 70인데 뉴스에 나오는 저분들이 남의 얘기 같지 않네요. 박정우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집안 거실의 깨끗한 벽지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우리 집은 다르다.
내가 준비해왔잖아. 지금까지 아껴온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지. 얼마 후 아내가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정형외과를 찾았습니다. MRI와 치료비로 80만 원이 나왔습니다. 여보, 큰일 아닌가요? 돈이 많이 드네요. 아내의 불안한 표정에 박정우 씨는 차분하게 카드 명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걱정 마요. 의료비는 내가 미리 준비해둔 건강 주머니에서 나가요. 매달 연금에서 일정 부분을 따로 떼어 적금처럼 넣어뒀거든요. 실제로 그는 퇴직 직전부터 비상건강통장을 만들어 매달 30만 원씩 따로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그의 이런 습관을 두고 쓸데없는 걱정이라며 웃곤 했습니다. 아니, 연금 나오면 됐지. 뭐하러 또 나눠놔?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였습니다. 동년배 친구들이 병원비 때문에 허덕이는 사이 박정우 씨 부부는 치료비로 인해 생활이 흔들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또 한 번의 시험대는 바로 가족과의 대화였습니다. 퇴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이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저희 전세 대출이 너무 커서 조금만 보태주실 수 있을까요? 누구라도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정우 씨는 아내와 상의한 끝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당장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이 돈은 엄마랑 아빠 노후를 지키기 위한 거야. 대신 내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건 다른 방식으로 해줄게. 손주 돌봄은 언제든 맡겨라. 딸은 처음엔 아쉬운 기색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아버지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모의 삶이 무너지지 않아야 자식도 짐을 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박정우 씨의 일상은 차츰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아침이면 동네 복지관으로 향해 실버 요가 수업에 참여하고 오후에는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또래 노인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버튼만 누르시면 영상통화가 돼요. 어르신들이 놀라워하며 웃음을 터뜨리는 순간 그는 뿌듯했습니다. 거실의 벽지는 여전히 깨끗했습니다. 습기를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고 관리비를 아껴도 집안만큼은 단정하게 유지했습니다. 그 벽은 단순한 벽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삶, 흔들리지 않는 노후의 상징이었습니다. 2024년 겨울, 박정우 씨의 아내는 갑작스러운 허리 통증으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수술과 회복까지 2달이 걸린다는 의사의 말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이렇게 오래 입원하면 병원비가 감당이 될까요? 아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병원에서 안내한 예상 비용은 약 450만 원. 예전 같으면 그 금액은 가정의 균형을 무너뜨릴 만큼 큰 지출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박정우 씨는 차분했습니다. 걱정 마. 실손보험이 적용되고 의료비 상한제도 있어서 결국 우리가 부담할 금액은 120만 원 남짓이래.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 상한제를 공부해 두었고 그 덕분에 이번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있던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만약 자신이 준비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곰팡이 핀 벽지 앞에서 한숨을 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옆 병실에는 같은 또래의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멀리 있어 간병인 비용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며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정우 씨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노후는 이렇게 다르구나. 아내가 퇴원한 후 그는 생활 방식을 더욱 다듬었습니다.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30분씩 공원을 걷고 식탁에는 싱거운 반찬과 따뜻한 국을 차려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꾸준히 관리하니까 다시 젊어진 기분이야. 아내의 웃음 속에서 그는 또 다른 힘을 얻었습니다. 연금 252만 원은 여전히 가장 큰 버팀목이었습니다. 생활비로 160만 원을 쓰고 나머지는 비상금과 문화생활, 그리고 작은 여행에 사용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해외여행을 무리해서 다녀온 후 빚에 시달리거나 자녀에게 과도하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다가 자신들의 생활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박정우 씨는 작은 것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봄에는 강릉으로 기차 여행, 여름에는 근처 계곡에서 손주들과 피서, 가을에는 복지관 문화센터에서 합창단 활동. 거창하지 않았지만 그의 노후는 안정과 여유로 채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은 술 한 잔 기울이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처음엔 서운했어요. 제가 힘들 때 큰돈 도와주시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가 지켜낸 덕분에 저희도 마음 편히 살아요. 저희 세대가 부모님까지 부양하기는 너무 힘든 시대니까요. 그 순간 박정호 씨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내가 원했던 게 바로 이거였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거실 벽을 바라보니 여전히 하얗고 깨끗했습니다. 곰팡이 얼룩이 번져있던 다른 집과 달리 그의 집은 햇살이 드는 대로 창문을 열어둔 듯 밝고 단정했습니다. 그 벽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그가 평생 지켜온 철저한 습관과 준비의 상징이었습니다. 2025년 한국 사회는 분명 힘든 시대입니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며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고 의료비와 돌봄 비용은 해마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정우 씨의 삶은 보여줍니다. 준비한 노후는 절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매달 들어오는 연금을 관리하며 가족과 솔직하게 대화하고 작은 공동체 활동으로 외로움을 막아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곰팡이 핀 벽지 앞에서 절망하던 그 다른 인물과 달리 박정우 씨의 벽은 여전히 깨끗합니다. 준비한 선택이 그를 지켜준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먼 나라의 성공담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곁에서 실현 가능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60대, 70대의 현실은 구체적으로 어떨까요? 먼저 통계청이 2024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약 38%로 OECD 평균인 12%의 3배가 넘습니다. 쉽게 말해 노인 10명 중 4명은 최소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뜻이지요. 실제로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2023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 이상이 월 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매년 기초연금을 통해 일정 부분을 보완해주고 있지만 기초연금 월 40만 원과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90만 원을 합쳐도 여전히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기엔 부족하다는 결과가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4년 발표한 노후소득 보장 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월 평균 최소 생활비는 약 150만 원, 적정 생활비는 250만 원 수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평균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들의 소득은 최소 생활비보다 50만 원에서 60만 원이 부족하고 적정 생활비와 비교하면 무려 15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이 격차는 결국 저축이나 자산으로 메워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고령층이 이미 퇴직금이나 모아둔 돈을 자녀 결혼, 대출 상환, 생활비 보전에 사용해버린 상태라 빈곤으로 빠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통계청 고령자 통계 2024를 보면 평균 퇴직 연령은 53세, 그 이후 다시 일을 시작하는 고령자의 비율은 70%에 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거나 저임금 단순 노동에 머문다는 점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분석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 재취업자의 65%가 월 평균 150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젊었을 때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은퇴 후 불안정한 일자리로 이동하는 이른바 이중위험 구조가 노후 빈곤의 핵심 원인이라는 것이지요. OECD도 2023년 보고서에서 한국의 고령층 고용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이유를 바로 이 지점에서 찾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래 일하는데도 가난한 나라, 그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구조적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건강 문제도 노후 빈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약 550만 원으로 20대의 7배에 달합니다. 게다가 전체 의료비 지출의 절반 이상이 노후 시기에 집중된다고 하니 퇴직 이후 모아둔 돈이 순식간에 의료비로 빠져나간다는 이야기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특히 치매나 뇌졸중 같은 만성질환이 발생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가 2천만 원을 웃돌며 간병비까지 포함하면 가족의 경제적 부담은 상상 이상으로 커진다고 합니다. 해외 연구도 비슷한 결론을 내립니다. WHO가 2022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치매 환자 관리 비용은 선진국 평균 가구 소득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높았고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과 소득 모두를 급격히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회적 고립 문제입니다.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자주 만나는 친구가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2%에 달합니다. 노인의 3명 중 1명은 일상에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에서도 고립된 노인일수록 건강 악화와 우울증 발병률이 2배 이상 높았으며 자살률도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은 OECD 평균의 3배가 넘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와 가족의 지지망이 약화된 사회 구조에서 비롯된 심각한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준비된 사람들은 어떻게 다를까요?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를 보면 연금을 20년 이상 꾸준히 납부한 수급자는 평균적으로 월 130만 원 이상을 받습니다. 또한 일부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함께 운용해 노후 소득원을 2개에서 3개로 다변화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2024년 발표한 은퇴 후 자산관리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의 빈곤을 피한 가구들은 공통적으로 연금 납부 기간을 최대한 확보했고 퇴직 직후 무리한 자산 투자를 피했으며 자녀 지원보다는 본인 노후 생활을 우선시한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OECD 역시 고령층의 소득 안정성은 연금 다층 구조와 사전 준비 수준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통계와 연구들은 한 가지 공통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지 못하면 벽에 곰팡이가 번지듯 생활 전체가 무너져 내리지만 반대로 꾸준히 대비한 사람은 비슷한 나이대에도 훨씬 안정적이고 존엄한 노후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 추납, 주택연금 활용, 실손보험 가입, 지역사회활동 참여 등을 통해 자신만의 방패막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결국 단순한 운이 아니라 선택과 준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통계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빠르게 고령사회로 접어든 지금,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노후를 지키는 3가지 축을 강조합니다. 바로 안정적인 소득, 건강관리, 그리고 사회적 관계입니다. 먼저 소득 측면에서 정부는 2025년부터 기초연금을 월 최대 40만 원까지 인상해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소득 하위 70% 노인들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도 추훈합 제도를 통해 과거 납부하지 못한 기간을 보충해 연금액을 늘릴 수 있게 돕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해만 해도 15만 명 이상의 중장년층이 이 제도를 활용해 노후 연금을 평균 20% 가까이 인상했다고 합니다. 또한 주택연금 제도를 통해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고령자들이 이를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에 따르면 주택연금을 활용한 70대 가구의 평균 월 수령액은 약 120만 원으로 연금과 합치면 생활비 걱정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지자체별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어르신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홀몸 어르신들에게 주 3회 이상 생활지원사가 방문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말벗을 해주며 생활 안전을 챙기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치매안 심센터를 전 구청에 설치해 조기 검진과 상담, 가족 교육까지 제공하고 있고 대구광역시는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크게 늘려서 하루 3시간에서 4시간씩 활동하면서 월 30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단순히 생활비를 보조하는 것을 넘어 어르신들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삶의 활력을 얻도록 돕고 있는 것이지요. 건강관리 측면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본인부담 상한제가 중요한 제도입니다. 1년 동안 본인이 낸 병원비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인데 이를 적극 활용하면 의료비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한 해에만 140만 명의 국민이 이 제도를 통해 평균 160만 원의 병원비 환급을 받았다고 하니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는 셈입니다. 또한 전국 지자체는 스마트 건강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고양시는 IoT 기기를 통해 독거, 어르신의 혈압과 심박수를 원격 모니터링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진이나 보호자에게 알리는 시스템을 운영 중인데
이런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갑작스러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해외 사례를 잠깐 살펴볼까요? 일본은 이미 우리보다 10년 이상 먼저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 나라입니다. 그들은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노인이 살던 지역에서 의료, 돌봄, 주거, 생활 지원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덕분에 노인들이 굳이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동네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받을 수 있게 되었지요. 덴마크의 경우는 노인 요양을 국가가 전액 책임지는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개인이 부담하는 간병 비용이 거의 없어 가족 갈등이나 경제적 불안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북유럽의 세금 부담은 높다는 단점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한국도 최소한 지역 공동체 돌봄 모델을 강화해 사회적 고립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실제로 WHO와 OECD는 공통적으로 고령층의 빈곤과 질병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돌봄을 분담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주 거창한 게 아닙니다. 국민연금, 추후납, 주택연금, 실손보험 같은 제도를 미리 챙기고 지자체 복지관이나 프로그램의 발걸음을 옮기고 정기검진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대비책입니다. 언젠가는 누구나 나이가 들고 그때는 혼자가 아니라 사회와 제도가 함께 나를 지켜주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결국 지금의 작은 실천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낡은 벽지에 번진 곰팡이처럼 준비 없는 삶은 천천히 무너져가고 햇살에 말린 하얀 벽처럼 준비된 삶은 끝내 빛을 잃지 않는다. 눈물로 시작한 하루라도 희망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인생의 두 번째 선물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은퇴 후 아무런 준비 없이 하루하루를 버티다 결국 곰팡이 핀 벽 앞에서 절망했던 김태수 씨의 이야기였고, 또 하나는 평생을 철저히 준비해 깨끗한 벽처럼 단단하게 노후를 지켜낸 박정호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사람은 자식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며 불안 속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식에게 짐이 아닌 든든한 울타리로 남으며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사람은 병원비와 생활비 앞에서 떨리는 손가락을 감추지 못했고, 다른 한 사람은 미리 준비해둔 연금과 제도를 활용하며 두려움 대신 감사함을 선택했습니다. 이 두 인생의 길은 결코 특별한 능력이나 운명에서 갈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작은 선택, 그리고 조금 더 일찍 시작한 준비의 차이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언젠가는 나이 들어갑니다. 지금의 50대, 60대, 그리고 70대 시청자분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가 내일의 삶을 지켜내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연금 추후납으로 작은 보탬을 만들고 주택연금이나 보험을 활용해 든든한 울타리를 마련하며 무엇보다도 내 몸과 마음을 돌보는 습관을 하나씩 지켜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곰팡이 핀 벽 앞이 아닌 햇살 가득한 하얀 벽 앞에 세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관계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은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솔직한 대화와 서로의 이해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묶어줍니다. 사회복지관의 작은 모임, 이웃과 나누는 따뜻한 인사, 손주와의 짧은 통화 하나가 노후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소중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 삶은 우리에게 늘 선택지를 줍니다. 곰팡이 핀 벽 앞에서 한숨을 내쉴 것인가, 햇살에 하얗게 빛나는 벽을 바라보며 감사할 것인가. 그 갈림길은 지금 우리의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아무 준비 없이 나이 드는 것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이지만 준비된 노후는 오히려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두 이야기를 통해 배워야 할 가장 큰 교훈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간절히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 모두는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포기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청자 한 분 한 분이 작은 실천을 시작한다면 우리는 언젠가 깨끗한 벽처럼 따뜻하고 단단한 노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눈물로 젖은 베개가 아니라 미소로 마무리하는 하루, 절망의 숫자 속 한 명이 아니라 희망의 길을 밝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걸어가 봅시다. 포기하지 않고 준비하며
서로의 손을 잡고 말입니다. 아이고, 어머님, 아버님들, 요즘 잠 잘 오십니까? 텔레비전만 틀면 환율이 1,400원을 넘었다는 뉴스가 쏟아지죠. 그 숫자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저는 평생 덜 먹고 덜 쓰며 모은 돈으로 이제 연금 하나 바라보고 사는데, 만약 저 환율이 1,600원, 1,900원까지 치솟는다면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IMF 때처럼 내 통장 속 돈의 가치가 하룻밤 사이에 반토막 나고 기름값, 장바구니 물가가 불덩이처럼 뛰면 그땐 도대체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 피땀 흘려 모은 돈이 종이장처럼 얇아지는 게 두렵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정신 바짝 차리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위기 속에서도 내 연금과 노후 자산을 지킬 현명한 길이 분명히 있더군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억울한 사연 부디 끝까지 들어주세요. 윤상우, 63, 서울 구로구의 낡은 아파트 1층, 곰팡이 핀 벽지를 바라보며 커피 한 모금을 삼켰다. 햇살이 바랜 거실, 바닥 위엔 달아빠진 구두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그 구두는 그가 35년 동안 다닌 회사의 시간이었다. 이제 좀 버리세요, 여보. 냄새도 나잖아요. 아내의 말에 그는 고개를 저었다. 이거 버리면 나까지 버려지는 기분이야. 그는 그렇게 말했다. 대기업 부장으로 정년 퇴직하던 날,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 1억 4천만 원. 그 돈이면 노후는 괜찮을 줄 알았다. 정기예금, 국민연금, 그리고 적금 하나. 이제는 나도 좀 쉬어야지. 그는 낡은 골프백을 어깨에 매며 웃었다. 그때만 해도 세상은 아직 따뜻했다. 그런데 요즘 뉴스가 달라졌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380원을 돌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1,400원대 진입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TV 자막을 보던 상우는 순간 손이 멈췄다. 1,400원이면 만약 1,600원까지 간다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며칠 뒤 주유소 전광판의 숫자가 1,900원을 넘어섰다. 아내가 장을 보고 돌아와 말했다. 여보, 계란이 한 판에 10,000원이에요. 쌀도 기름도 다 올랐대요. 그는 뉴스 속 앵커의 말을 곱씹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생활비가 치솟습니다. 그 문장이 그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다. 정기예금 1억 원, 금리 3.2%. 숫자는 그대로인데 마음은 불안했다. 내 돈이 그대로인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만약 환율이 1,600원까지 오르면 내 예금의 가치가 반토막 나는 건 아닐까? 그는 스마트폰으로 달러예금, 금 시세를 찾아봤다. 하루에도 수십 번 뉴스 앱을 열었다 닫았다. 퇴직 후 연락이 뜸하던 후배에게 전화가 왔다. 선배님, 요즘 다들 달러예금이나 금 투자해요. 지금 안 들어가면 나중엔 늦어요. 그 말이 그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나도 해야 하나. 환율이 1,600원까지 간다면 내 연금은 아무 의미도 없을지도 몰라. 다음 날 그는 은행 창구에 섰다. 번호표를 쥔 손이 떨렸다. 유리병 너머 전광판의 숫자가 깜빡였다. 1달러 1,392원. 그는 퇴직금의 일부인 5천만 원을 달러예금으로 옮겼다.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요. 직원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아내가 물었다. 당신 퇴직금 일부 달러로 바꿨다면서요? 위험하지 않아요? 다들 그렇게 해. 나만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되지. 그래도 우리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더 불안한 거야. 목소리가 커졌다. 그 순간 식탁 위 전등빛이 흔들렸다. 며칠 뒤 환율이 잠시 1,370원대로 떨어졌다. 그는 스마트폰으로 통장을 열었다. 수수료와 환율 변동으로 오히려 손해였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둘걸? 그는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다.
베란다 구석에 골프백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서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이젠 공이라도 칠 여유가 없네. 딸 지연이 주말에 찾아왔다. 아빠, 요즘 얼굴이 왜 그래요? 뉴스만 보지 말고 산책이라도 하세요. 지연아, 내 아빠는 지금 인생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 돈이라는 게 있으면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하네. 지연은 말없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거칠고 차가웠다. 며칠 후 전기요금 고지서가 도착했다. 지난달보다 3만 원이 더 많았다. 이게 다 환율 때문이라잖아. 기름값, 가스비, 식료품까지 다 달러랑 연결돼 있대. 그는 고지서를 들고 한참을 바라보다 낮게 웃었다. 평생 일할 땐 원이 강했는데 이제 은퇴하고 나니 세상이 약해졌네. 아내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 세대는 늘 불안이었죠. 젊을 땐 IMF, 나이 들어서는 환율이 무섭다니 언제쯤 편히 살까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그는 낡은 구두를 꺼내 닦았다. 가죽이 갈라지고 밑창이 헤어져 있었다. 그는 손끝으로 틈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만약 진짜 1,600원이 된다면 그땐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통장 속 숫자는 그대로였지만 그의 마음속 가치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며칠째 상호는 뉴스를 틀지 않았다. TV 화면 속 수치들이 점점 현실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환율이 또 오르면 기름값이, 식료품이, 이제는 앵커의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의 하루는 숫자와 걱정으로 흘러갔다. 아침엔 통장 잔액을 확인하고 점심엔 은행 앱을 열어 환율 그래프를 봤다. 저녁이 되면 골프백 옆을 지나치며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언제 이렇게 돈 걱정밖에 없는 인생이 됐을까? 아내는 그런 남편의 얼굴이 무서웠다. 여보, 그렇게 매일 걱정해도 달라질 게 있나요? 달라지지 않아도 그래도 알아야 하잖아. 세상이 무너지는 걸 모르고 있긴 싫어. 그의 말에 아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식탁 위에 한 통의 편지가 놓였다. 딸 지연이 쓴 손편지였다. 아빠, 요즘 환율 뉴스만 보지 말아요. 그 숫자가 오르든 내리든 우리 가족이랑 밥 먹고 웃을 수 있으면 그게 진짜 가치예요. 짧은 문장인데 상우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날 밤 그는 혼자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피웠다. 환한 불빛 속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TV 소리.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1,600원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손끝이 떨렸다. 정말 1,600원이 되면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남지?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낡은 구두가 눈에 들어왔다. 가죽이 헤어져 있지만 여전히 형태를 유지한 채 서 있었다. 그는 문득 생각했다. 이 구두는 나보다 오래 버텼네. 무너질 듯 버텨낸 세월의 흔적이 거기 있었다.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잦아들었다. 그래, 나도 버텨야지. 환율이 오르든 세상이 흔들리든. 며칠 뒤 아내와 함께 마트에 갔다. 쌀값이 오른 걸 보고 아내는 한숨을 쉬었다. 이럴 때일수록 그냥 덜 사면 돼요. 그는 말없이 장바구니를 들었다. 예전 같으면 불평했겠지만 오늘은 조용했다. 카드 단말기에 찍히는 금액이 예전보다 많았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내가 살 수 있다는 증거잖아. 아직 버틸 수 있다. 집으로 돌아온 뒤 그는 거실에 앉아 통장을 펼쳤다. 정기예금 1억 원. 숫자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 의미가 조금 달라 보였다. 불안 대신 이만큼은 내가 지켜야 할 책임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그는 딸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연아, 너희 말이 맞더라. 환율이 오르는 것도 무섭지만 그걸 보면서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게 더 무섭더라. 아빠가 이젠 좀 웃어보려고 한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낡은 구두를 꺼내 닦았다. 가죽 틈새마다 묵은 먼지가 엉겨 있었지만 그는 조심스럽게 솔질을 이어갔다. 이 구두도 버티고
나도 버티는 거지.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표정만큼은 편안했다. 그날 오후 TV 뉴스에서 이런 멘트가 흘러나왔다. 환율이 다시 1370원대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마치 폭풍이 잠시 멈춘 듯 했다. 그는 다시 통장을 덮었다. 이제 매일 확인하던 환율 앱도 지웠다. 그리고 베란다 구석에 골프백을 꺼냈다. 오랜만에 골프공을 손에 쥐니 묘하게 마음이 가벼워졌다. 이제는 숫자보다 내가 살아있는 게 더 중요하지. 그가 중얼거리자 아내가 문틈 사이로 웃었다. 당신 웃는 얼굴 참 오랜만이네요. 그날 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방 안을 스쳤다. 곰팡이 핀 벽지가 바람에 흔들렸다. 그는 그 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벽지도 버티는데 내가 왜 못 버텨. 그는 다시 한번 구두를 바라봤다. 낡고 해진 밑창. 그러나 여전히 형태를 지키고 있었다. 그는 그 구두를 현관 앞에 가지런히 놓고 불을 껐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환율이 1600원이 되든 2000원이 되든 나는 내 삶의 가치만큼은 떨어지게 두지 않겠다. 그날 밤 그의 꿈속에서 숫자 대신 가족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불안의 시대 속에서도 한 남자의 마음은 그렇게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이야기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평온한 노후를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박진수, 61, 서울 강동구의 작은 아파트 10층 창가에는 늘 같은 시간에 물을 주는 화분이 있다. 얘들아, 오늘도 잘 자라라. 그는 습관처럼 식물에게 말을 건넨다. 공무원으로 33년간 근무하고 지난해 정년퇴직했다. 퇴직금은 없지만 매달 260만 원의 연금이 꼬박꼬박 들어온다.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계획의 남자라 불렸다. 퇴직 전 이미 가계부를 10년치로 작성해 두었다. 노후는 운이 아니라 준비야. 아내는 그런 남편을 답답할 정도로 꼼꼼한 사람이라 불렀다. 몇 년 전 회사 동기들이 해외 주식과 부동산에 몰려들 때도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진수야, 미국 달러 강세야. 너도 좀 투자해. 난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안 해. 그의 대답은 늘 같았다. 그는 대신 달러 적금을 꾸준히 들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대비야. 2018년 환율이 1000원 밑으로 떨어졌을 때 달러 적금을 시작했고 2023년 환율이 1300원을 넘었을 때 그는 그걸 해지하지 않았다. 이건 미래의 보험이야. 환율이 오르면 내 원화 자산은 약해지겠지만 달러 적금은 반대로 나를 지켜주겠지. 아내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다. 여보, 달러 적금보다 그냥 예금이 낫지 않아? 금리가 더 높잖아. 금리는 눈에 보이는 숫자고 가치 하락은 눈에 안 보이는 숫자야. 우린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걸 대비해야 해. 그는 늘 이렇게 말했다. 2025년 봄, 뉴스가 연일 시끄러워졌다. 원달러 환율 1,400원 돌파, 생활물가 8개월 연속 상승, 퇴직한 지 1년밖에 안 된 그도 긴장됐다. 마트에 가면 식용유가 10,000원을 넘었고 전기요금 고지서엔 지난달보다 2만 원이 더 찍혀 있었다. 그러나 그는 놀라지 않았다. 그의 가계부 첫 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물가가 오를 땐 소비를 줄이지 말고 구조를 바꿔라. 그는 가계부를 꺼내 아내와 함께 정리했다. 이제부터 외식은 한 달 2번만. 대신 집에서 식사할 땐 건강한 재료로. 커피값, 택시비 대신 우리 둘 다 대중교통 타요. 그는 자신 있게 말했다. 이럴 때일수록 생활의 중심을 바꾸면 돼. 줄이는 게 아니라 바꾸는 거야. 그의 집에는 늘 작은 가계부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매일 저녁 그는 손목시계를 벗고 그 앞에 앉았다. 연금 입금일엔 감사 표시를, 지출일엔 메모를 남겼다. 오늘은 고등어를 사서 2번 먹었음. 물가가 올라도 나쁘지 않음. 그의 가계부는 일기장처럼 채워졌다. 그는 또 하나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정기점검의 날이라 부르는 매달 첫째 주 토요일. 그날엔 연금 수입, 지출, 보험, 그리고 달러 통장 잔액까지 모두 점검했다. 이건 불안의 해독제야.
그는 늘 말했다. 숫자를 확인할수록 마음은 오히려 편안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이 찾아왔다. 형님, 요즘 환율 때문에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하지. 근데 불안하다고 뭐가 바뀌겠어? 준비한 만큼만 버티면 돼.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의 말투엔 조급함이 없었다. 그날 밤, 그는 TV 뉴스를 봤다. 전문가들, 환율 1600원 가능성 경고. 그 문장을 들으며 커피를 마셨다. 그래, 올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때를 위해 내가 이 통장을 만든 거잖아. 그는 달러 통장을 꺼내 천천히 넘겼다. USD 21,300달러. 숫자가 주는 안도감에 그는 조용히 웃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마음의 방패야. 아내가 물었다. 여보,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편해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세상은 늘 흔들리지. 근데 사람까지 흔들릴 필요는 없잖아. 밤이 깊었다. 창밖에서는 봄비가 내렸고 화분 잎사귀 위로 빗방울이 떨어졌다. 그는 물방울을 닦으며 중얼거렸다. 세상도, 돈도 결국은 순환하더라. 무너지는 건 세상이 아니라 준비하지 않은 마음이야. 그의 집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엔 불안보다 단단한 확신이 있었다. 그 확신은 한순간 만들어진 게 아니라 수십 년간 쌓아온 습관과 신념의 결과였다. 2025년 여름,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돌파했다는 뉴스가 연일 방송됐다. 1,600원까지 오를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경고에 사람들의 얼굴엔 불안이 짙게 드리워졌다. 퇴직한 공무원 박진수의 휴대전화에도 은행과 증권사 광고 문자가 쏟아졌다. 지금 달러 ETF로 자산 방어하세요. 환율 상승기엔 금 투자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어떤 링크도 누르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다들 내가 했던 걸 따라하는구나.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커튼을 걷고 화분의 잎사귀를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얘들은 변함없네. 그의 삶은 TV 속 숫자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가 그렇게 단단해진 건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니었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돈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라는 자신만의 원칙을 세워두었기 때문이다. 7월 초, 아내와 함께 장을 보러 갔을 때였다. 여보, 감자 한 봉지가 5,000원이에요. 세상에, 아내가 놀라자 그는 태연하게 웃었다. 괜찮아요. 우리 작년에 감자 수미 품종 한 박스 저장해 뒀잖아요. 이럴 때 먹으라고 보관한 거예요. 그 말에 아내가 피식 웃었다. 당신은 정말 예측 불허 세상에 대비된 남자야. 집에 돌아와서 그는 냉장고를 열고 말했다. 보세요. 여름엔 냉방비 절약, 겨울엔 난방비 절약, 불안할 땐 작은 절약이 제일 큰 방패예요. 그의 말투엔 확신이 있었다. 며칠 후 동네 친구 강석호가 찾아왔다. 진수야, 나 이번에 퇴직금으로 달러 샀는데 타이밍 잘못 잡은 것 같아. 이거 환율 떨어지면 어쩌냐? 진수는 차를 내오며 웃었다. 석호야, 우리가 평생 일하면서 배운 게 있잖아. 불안할 때 움직이면 항상 늦는 거야. 그럼 넌 아무것도 안 해? 아니, 난 이미 몇 년 전부터 해뒀지. 그땐 다들 비웃었지만 지금은 그게 나를 지켜주고 있어. 강석호는 한참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진수의 거실엔 작고 오래된 손목시계 하나가 걸려 있었다. 퇴직식 날, 학교 후배들이 선물해준 시계였다. 그 시계는 1초에 한 번씩 딱딱 소리를 냈다. 그 리듬처럼 그의 삶도 일정했다. 크게 버는 일도, 급하게 잃는 일도 없었다. 그날 저녁, 그는 신문을 펼쳤다. 환율 급등으로 서민 물가 부담 가중 연금생활자 이중고. 그는 신문을 접고 천천히 말했다. 이럴 줄 알았지. 그래서 준비했잖아. 아내가 물었다. 여보, 당신은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다기보다 불안을 다뤄본 사람이야. 돈의 흐름은 막을 수 없지만 마음의 방향은 내가 정할 수 있잖아. 그날 밤, 그는 서랍에서 가계부를 꺼냈다. 가계부 맨 마지막 장에는 그가 10년 전 써둔 문장이 있었다. 노후란 돈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버티는 것이다. 그는 그 문장 밑에 연필로 한 줄을 더 적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준비해서 생긴다. 며칠 뒤 그의 딸이 찾아왔다. 아빠, 요즘 뉴스 보면 다들 불안해하던데
아빠는 하나도 걱정 안 돼요? 걱정은 되지.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미 다 했으니까. 이젠 내가 준비한 만큼만 살아볼 거야.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서 엄마랑 아빠가 요즘 그렇게 평온하셨구나. 저녁 무렵 부부는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셨다. 창밖에는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다.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사람들은 다들 돈이 있어야 편하다고 말하지만 난 마음이 편해야 돈이 지켜진다고 생각해. 아내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며칠 후 뉴스 자막이 또 떠올랐다. 환율 다시 1420원대로 상승. 그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다. 그의 통장엔 여전히 연금이, 달러 통장엔 작은 숫자가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든든한 건 그가 쌓아온 습관과 원칙이었다. 그날 밤, 그는 창문을 닫으며 중얼거렸다. 세상은 언제나 흔들리지. 하지만 나만큼은 내 자리에서 평온하게 살면 돼. 그리고 불을 끄기 전 손목 시계를 한 번 더 바라봤다. 딱. 시간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고 그의 삶은 그 속에서 잔잔히 빛났다. 아침이 밝았다. 그는 화분에 물을 주며 말했다. 오늘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내 하루는 변함없다. 왜냐면 난 이미 내 노후의 주인으로 살고 있으니까. 햇살이 창가를 비췄다. 그의 화분은 한층 더 푸르게 자라 있었다. 그 잎사귀처럼 그의 노후도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도대체 환율이 오르면 내 생활비나 노후 준비에는 얼마나 영향을 줄까? 실제로 우리나라의 여러 연구를 보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이 오를 때 물가 전반이 흔들리는 현상이 꾸준히 관찰되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환율이 10% 상승할 경우 수입 물가는 약 7% 이상 오르고 생산자 물가는 약 2%, 소비자 물가는 약 1% 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해외에서 들어오는 원자재나 식료품 가격이 먼저 오르고 그것이 공장 생산비와 운송비를 밀어 올리며 결국 우리가 사는 물건의 가격까지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국내 분석에서는 환율 변동률이 10%포인트 상승할 때 1년 동안 소비자 물가가 약 0.4% 이상 오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3개월 내 단기 영향이 약 0.2%, 이후 1년까지 누적 효과가 0.2% 정도 추가로 발생해 환율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수록 물가 압박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특히 환율이 장기간 높게 머물면 처음에는 가격을 올리지 못하던 기업들까지 점차 제품값을 올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서민 생활비에 더 깊게 스며드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우리가 가정한 환율이 1,600원이 된다면 이라는 상황이 결코 허황된 상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윤상호처럼 퇴직금을 원화로만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전기요금, 가스비, 식료품비 같은 필수 지출이 연쇄적으로 오르는 구조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국내의 한 경제 연구기관에서는 달러 강세로 인한 환율 상승이 소비자 물가를 1년 누적으로 0.07% 이상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원자재 가격과 같은 국내 요인이 겹칠 경우 이 상승폭은 0.1%를 넘어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수입 원가 상승과 내수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가계로 전가되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세계적인 연구들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여러 나라를 비교 분석한 결과 환율이 오를수록 물가가 오르는 전가율은 나라별 경제 구조와 수입 의존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에너지와 식료품 수입 비중이 큰 나라일수록 그 영향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한국처럼 에너지 자급률이 낮고 수입 원자재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에서는 환율이 10% 오를 때마다 생활비 부담이 체감적으로 2배 이상 커질 수 있다는 추정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5%를 넘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환율 상승은 곧 전기요금과 가스비, 주유비 상승으로 직결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만 봐도 환율 상승과 유가 상승이 겹치면서 서울의 평균 난방비와 교통비가 전년 대비 8% 이상 늘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처럼 환율이 오를 때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대기업이 아니라 매달 고정비를
내야 하는 일반 가정입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환율 상승은 단순한 경제 지표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처럼 원화로 지급되는 소득은 물가 상승기에 체감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매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지만 실제 체감 시차가 존재합니다. 물가가 급등한 해에는 연금 인상률이 제때 따라가지 못해 은퇴자들이 일시적으로 실질 구매력 하락을 겪는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특히 환율 상승이 장기화되면 외식비, 교통비, 의료비 등 고령층이 자주 사용하는 항목의 부담이 집중적으로 커지는데 이 부분은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에서도 이미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박진수처럼 달러, 자산과 원화 자산을 적절히 분산하고 생활비 구조를 미리 조정한 사람의 선택은 단순히 투자 감각이 좋았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경제 구조상 피할 수 없는 환율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스스로 방패를 만들어 둔 셈이죠. 통계적으로 봐도 환율 불황기에 달러, 예금이나 금, 물가 연동 자산을 보유한 가계의 실질 자산 손실률은 그렇지 않은 가계보다 20%가량 낮았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또한 가계부를 꾸준히 기록하거나 생활비를 미리 시뮬레이션한 사람일수록 환율 변동에 따른 불안감 지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심리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숫자들이 말해주는 건 단순합니다. 환율은 숫자지만 그 숫자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통장 속 금액은 그대로여도 물가가 오르면 실제 구매력은 줄어듭니다. 환율이 오르면 돈의 값이 떨어지고 물건의 값은 오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무너지는 건 마음의 여유입니다. 통계와 연구들이 보여주는 건 두려움을 부추기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얼마나 구조적으로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경고이자 동시에 대비가 필요한 이유를 숫자로 보여주는 거죠. 환율이 오르면 세상은 흔들리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도 준비된 사람만이 자신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환율이 급등할 위험 앞에서 무너진 사례와 대비해 지혜롭게 버틴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에서는 어떤 정부 정책과 제도적 장치들이 그 격차를 줄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해외에서 실제 적용된 해법들을 살펴보면 노후 준비 세대도 환율 리스크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충격을 완화하는 그물망 정도는 마련해둘 수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정부 수준에서의 접근입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분석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 등이 환율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므로 정부가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적극적 개입과 소통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환율 급등 우려가 커질 때 중앙은행과 재정당국은 통화정책, 외환시장 개입, 거시건 전성 조치 등을 동원해 불필요한 불안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지요.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대외 건전성과 내수, 기반 강화 전략을 병행하여 환율에 대한 내재적 취약성을 낮춰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됩니다. 정부는 이미 한국은행과 함께 외환전산망과 외환정보 집중 체계를 운영하며 자본 유출입과 외환 흐름을 면밀히 감시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급격한 외환 흐름 변화에 대응할 여지를 마련해주는 방어선입니다. 지자체 수준, 즉 지방정부나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일부 지자체는 노년층 생활비 보조금 확대, 전기난방비 지원, 기초의료비 경감 사업 등을 통해 물가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군구에서는 연령별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운영해 난방전기, 요금 일부를 보조해주고 혹은 저소득 노인에겐 월간 생활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이미 일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보조 체계가 환율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수입품, 가격 폭등의 직격탄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안전 쿠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농산물 직거래 장터 확대, 지역 농산물 소비 장려 정책, 지역 공동 구매 프로그램을 운영해 식료품 가격 상승 압박을 지역 단위에서 덜어주는 정책도 가능합니다. 그뿐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가 환율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미리 마련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컨대 공공기관이나 지방정부가 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 수입 원자재 또는 부품 가격 변동을 감안해 달러 가격지수 연동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방식이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여러 나라가 이를 활용해 인프라 사업이나 건설 사업 등에서 외환 리스크를 분산하려는 조항을 삽입하곤 합니다. 예컨대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민관합작사업 PPPC 공사비 또는 유지관리비 일부를 외화 지수 연동 조건으로 계약해 화폐 가치 변동 부담을 사업자와 정부가 분담하는 구조를 취하기도 합니다. 또한 정부는 공적 기금 일부를 환해지용 펀드로 구성해 외환 충격이 클 경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안정화 개입을 할 수 있는 예비력을 유지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국제금융 논문에서는 개발도상국 수준에서 외환 리스크 관리를 위한 공공부채 포트폴리오 내환 해지 프로그램이 안정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제안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 차원 가계 차원에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는 환율 변동보험 또는 환율 충격 중심 금융상품 출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 보증을 일부 포함한 원화 가치 하락 보호를 위한 금융상품을 은행이나 보험사와 협업해 출시할 수 있고, 이를 노년층에게 일정 부분 할인 또는 보조금을 붙여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상품이 보급되면 윤상우처럼 불안에 휩싸여 무작정 달러로 몰리는 잘못을 줄일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기는 거죠. 해외 사례를 보면 비슷한 환율 리스크를 겪는 국가들은 다양한 제도를 운용해 왔습니다. 한 예로 몇몇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계약 조항 일부를 외화 지수 연동 조건으로 하여 화폐 가치 하락 시 정부가 일부 책임을 지는 구조를 도입했습니다. 또 일부 국가는 공기업 또는 정부 기관이 해외 부채를 조달할 때 환 리스크를 해지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해지 비용을 일부 보조하거나 세제 혜택을 적용해 주기도 합니다. 게다가 일부 선진국은 환율 변동보험 FX Volatility Insurance 같은 제도를 도입해 기업이나 가게가 일정 수준의 환율 상승에 대비해 보험료를 매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설계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또한 해외에서는 정부가 국민에게 외환 리스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금융교육 확대를 통해 환율 충격의 예측 가능성을 공유하는 방식도 활발히 쓰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제안들을 합쳐보면 노후 준비 세대가 직면할지 모를 환율 리스크는 개인의 노력만으론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시장 안정과 제도적 방어벽을 구축해야 하고, 지자체는 생활비 충격 완충책을 마련해야 하며, 해외에서 검증된 제도들을 참조해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금융 안전망을 더 촘촘히 갖춰야 합니다. 만약 이런 정책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윤상우처럼 무너지는 사람을 줄이고 박진수처럼 평온한 삶을 누리는 사람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환율은 변동하지만 제도와 정책이 받침이 된다면 그 흔들림 속에서도 국민의 노후는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것이죠. 바람이 불면 나무는 흔들리지만 그 뿌리는 더 깊어지고, 비가 내리면 꽃은 졌지만 그 향기는 오히려 멀리 퍼진다. 인생의 환율이 오르내려도 마음의 가치만은 떨어지지 않기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불안에 흔들리며 밤을 지새웠고, 다른 한 사람은 준비와 원칙으로 평온을 지켰습니다. 윤상우 씨의 통장은 환율 앞에 작아졌지만 박진수 씨의 삶은 숫자가 아닌 마음의 균형으로 단단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에 이끌린 선택, 다른 하나는 준비로 다져진 평안이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흔들립니다. 환율이 오르고 물가가 치솟고 우리의 노후를 둘러싼 세상은 점점 복잡해지겠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사람, 자신의 삶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준비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인생이라는 바다를 건너는 항해자입니다. 파도가 거세질수록 배를 붙잡는 건 풍랑이 아니라 나침반입니다. 그 나침반이 바로 습관, 지혜, 그리고 용기입니다. 윤상우 씨는 한 발 늦게 바람을 막으려 했고, 박진수 씨는 오래전부터 바람의 방향을 읽어두었습니다. 그 차이는 거창한 지식이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라는 작은 질문 하나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돈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에서 옵니다. 환율이 1,600원이 되든 물가가 오르든 세상이 요동쳐도 우리가 서로를 믿고 삶의 균형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 자체가 최고의 자산 아닐까요? 지금 화면 앞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50대, 60대, 70대 시청자 여러분, 혹시 오늘도 통장 잔액을 보며 한숨 쉬셨나요? 뉴스 속 숫자들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나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그 어떤 통계보다 강했고 그 어떤 환율보다 값졌습니다.
이제는 조금만 시선을 바꿔보세요. 돈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다스리는 삶으로, 불안에 지배당하기보다 준비된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하는 삶으로, 윤상우처럼 후회하지 않으려면 박진수처럼 버티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노후란 멈춤이 아니라 두 번째 인생의 출발선입니다. 그 시작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오늘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것. 작은 절약, 작은 투자, 작은 나눔, 그 모든 게 내일의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불안이 적어서 행복하다. 세상은 흔들리지만 준비된 사람은 끝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건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삶의 태도에서 비롯된 진짜 가치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마음이 무거우셨다면 그건 아직 우리 안에 바꾸고 싶은 용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생활을 조금 바꾸고 습관을 조금 고치고 마음을 조금 단단히 묶어두면 됩니다. 인생의 환율은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마음의 환율은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내 하루를 가치 있게 쓰는 순간, 그 자체가 이 시대의 가장 높은 이율입니다. 오늘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잔잔히 빛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가 박진수 씨처럼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내 삶은 변함없다고 미소 지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날까지 당신의 노후가 흔들림 없는 평안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아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며칠 전에 제가 듣게 된 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요, 젊어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셨고 자식들을 위해서는 뭐든 내어주셨던 분이랍니다. 그렇게 한평생을 바쳐 가족을 일궜는데 얼마 전 연세가 들어 조용히 눈을 감으셨답니다. 근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분의 장례식장에 사흘 내내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북적여야 할 장례식장이 텅 비어서 찬바람만 휑하니 불었다고 합니다. 평생을 잘 살아오신 분의 마지막이 어쩌다 이렇게 쓸쓸하고 억울하게 끝나버렸을까요? 오늘 그 기막힌 사연을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테니 우리의 마지막 길은 외롭지 않도록 제 이야기에 꼭 한번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장례식에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오지 않는다면 그 자리를 견딜 수 있을까요? 최근 한국에서 실제로 70대 어르신이 홀로 세상을 떠났는데 조문객이 단 한 명도 없어 장례식장 직원이 대신 절을 올렸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60대 이상 5명 중 1명은 혼자 살고 해마다 늘어나는 고독사 소식은 남 얘기 같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질문이 남습니다. 나이 들어서는 과연 친구가 많아야 행복한 걸까요? 아니면 혼자만의 완전함을 추구하는 게 더 나은 걸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불안한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정우현 씨는 70세 생일을 조용히 맞이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과거 그는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며 수많은 회의실과 해외 출장을 오가던 인물이었다. 그의 휴대전화 속에는 수백 개의 연락처가 저장돼 있었다. 그 이름 옆에 상무, 전무, 이사 같은 직함이 붙어 있었고 젊은 시절 그는